네, 2021 글로벌 ESG 포럼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SG 경영에 대한 글로벌 케이스 세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킥스타트 아시아 박형규 대표께서 스타트업에 나아가야 할 ESG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킥스타트의 박형규라고 합니다. 오늘 좀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전에 해주신 포스코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좀 라이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와 마찬가지로 실제 스타트업이 ESG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영국 지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영국에서 이 ESG라고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ESG라는 요소가 왜 스타트업 시장에서 중요해졌냐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스타트업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과거 한 15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근 5년에서 7년 사이에 우리가 흔히 스타트업이 매출을 상승시킨다라고 할 때 J커브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석세스 팩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요소가 실제 투자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큰 성장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뭐 해외 글로벌 사례들을 좀 소개드리면 뭐 테라노스라든지 혹은 뭐 싱킹 로보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들이 받은 투자 금액들을 보시게 되면 8.1억 달러, 뭐 1.5억 달러, 뭐 몇천만 달러 정도들이 굉장히 흔한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스타트업들의 어떤 공통점 한 가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이 다섯 가지 스타트업을 비롯한 유사 스타트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들 사업을 접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안타깝죠. 8.1억 달러면 사실 제가 평생 동안 먹고 놀 수 있는 돈일 것 같은데 그만큼의 엄청난 비용을 회사가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 왜 망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다섯 가지를 특히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꼽아왔는데 이 다섯 개 기업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폐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ESG라는 요소들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흔히 말하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로서의 매니지먼트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역시나 스타트업도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투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타트업 시장도 역시나 커지고요. 이 스타트업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받게 되었을 때 가장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고요. 이 성장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좀 갈리게 됩니다. 먼저 그로스라는 개념이랑 이 디벨로먼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로스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어릴 때 저희가 이 영어 시간에 기억하는 것처럼 뭔가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디벨롭먼트는 개발하다라는 의미가 더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어떤 특정 기업들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원의 낭비나 어떤 시장의 폐해들에 주목을 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표현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 투자 시장이 발전하기 전에는 다들 Sustainable Growth라는 개념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어느 순간 소비자들이 혹은 시장들이 환경이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본인들이 소비하시는 비용에 대해서 가치적인 교환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가치들을 내포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실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이슈들을 가지고 기업들과 실제 유엔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자리해 주신 이 기관 관련 관계자분들도 다들 아시는 SDGs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환경적인 요소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움직임이 2010년 중후반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실제 이러한 움직임이 명확하게 ESG로 표현해야 된다, ESG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3P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 SDGs가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됐죠. People, Planet 그리고 Profit이라는 세 가지 단어인데 저는 조금 순서를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것들이 조금 더 한 차원 발전해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ESG라는 개념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의 CEO 아데나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을 발표했던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이 ESG 투자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실제 한국에서의 ESG라는 요소 또한 2020년도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기업분들께서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더 빠르게 2015년도, 14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대부분 2020년도 12월부터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ESG라는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셨겠죠. 근데 이 ESG라는 요소에서 왜 스타트업들이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 실제 투자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타트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펀드라든지 혹은 VC들이 점차 ESG라는 요소들을 섹터들을 가져오고 있는 추세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에 있는 펀드들을 보시게 됐을 때 VC들을 보시게 됐을 때 ESG라는 요소를 안 붙이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져서 유럽 어떤 국가들에서 보고한 보고 자료들에 따르면 이거 ESG 버블이다. 투자 시장에서 ESG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남발되고 있다. 평가 기관들의 평가 요소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등급 격차도 크고 뭔가 이건 나라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강사님께서 앞에 연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 어떤 전반적인 지표 정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게 한국 시장에서도 머지않아 이러한 흐름들이 넘어올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을 지향하지 않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더라도 국내에만 국한되시더라도 이 ESG라는 요소를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도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게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연합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이전 연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서도 나왔던 GSIA라고 하는 조사 자료인데 ESG 관련된 이제 투자 시장에 대한 규모가 점점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2020년도와 2030년도에 갭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ESG의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주요 국가별 ESG 혹은 이제 환경 관련 이제 펀드의 규모들을 좀 화면으로 제가 띄워놨는데요. 실제 미국이랑 EU가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가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가는 의외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계속적으로 지향을 했었는데 2018년도를 기준으로 사실상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정지를 표현했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ESG 환경 요소들을 고려해서 우리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전향을 한 이후로 앞으로 30년 동안 1.7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밝히기도 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요소를 뺄 수가 없어서 넣긴 넣었지만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숫자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스타트업 시장 규모가 커진 케이스들을 보게 됐을 때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혹은 극초기에 이 시장 가능성을 보고 정부의 지원금을 주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래 가치들을 보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향들이 실제 정부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투자하는 자금 대비 실질적인 성과물에 대해서는 더 큰 밸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ESG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 대기업이나 실제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회장님, 뛰어난 대표님이기도 하고요. 그 뛰어난 대표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잘 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한 직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수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다들 뛰어가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받을 만한 가치들에 대한 계산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십니다. 더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똑똑해지고 영악해지셨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변화인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학을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학력들이 올라가고 그들의 능력들이 올라가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함께 성장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ESG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들, 사회적인 요소들, 그리고 어떤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한다라는 것들이 훌륭한 임직원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벗어나서 오히려 리스크를 더 낮추자라는 데 있습니다. ESG라는 요소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ESG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평판을 높이시기도 하고요. 브랜드를 관리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체 비즈니스를 관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밸류업 해보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리스크를 더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이 브랜드 관리라는 측면이 사실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연사로 나서주신 포스코나 뭐 삼성이나 뭐 SK나 하나나 여러 가지 이제 ESG를 좀 추구하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존재하시는데 이러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ESG 시장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은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위치는 실제 자금이 부족하시거나 인력이 부족하시거나 혹은 시간이 부족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셋 중에 뭐 하나라도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족한 요소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소비자들과 시장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다 보면 점점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고 노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계획하신 것만큼 성과가 도출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적은 성과를 가지고 만족하시고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ESG에서는 마케팅 요소에서 가장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계인 팬이라는 층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의 다른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국 케이스들을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들 몇 개 가져왔는데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ESG 선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영국 지사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영국 브랜드를 입고 왔는데 파타고니아 굉장히 자주 입는데 제가 옷을 험하게 입다 보니까 옷을 굉장히 잘 찢어 먹어요. 혹은 난로에서 이제 불 쬐다가 태워 먹기도 했는데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이 옷을 만드는 소재를 바다에서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이 플라스틱을 세척하고 가공하여서 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실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서 판매해요. 아우터 하나에 뭐 50만 원, 60만 원 조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요. 쓰시다가 오염되거나 뭐 아니면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매장에 가져가시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매장 직원들도 그렇고요. 기프트카드에 항상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써주니까 감사하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은 진짜 진심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한 군데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단순히 환경만 생각하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를 환경단체 그리고 사회적인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생하는 매출의 몇 프로다라는 몇 프로를 이제 기부한다, 기여한다라는 얘기들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발생하시는 순수익의 10%를 기부하는 글로벌 기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은 단순히 우리 브랜드를 포장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사회적이라는 요소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들의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ESG로 바꿔버린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이 그랩이라는 기업 또한 사실 ESG와는 조금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오프라인에 참여해 주신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혹시 동남아 관광을 가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그 안에서 뭐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같은 데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보통 택시를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택시를 타고 이동하실 때 흔히 말하는 러시아워 시간에 걸리게 됐을 경우에 이동 시간이 뭐 30분이면 되는 거리가 한 2시간이 되시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했는데 왜 그 정도로 차가 막히냐라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차가 막힌다는 얘기보다는 자동차는 적당히 있지만 자동차 외에 이륜차라고 하는 뭐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그 오토바이나 스쿠터, 자동차 이 세 가지 형태들이 신호라는 체계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출발이나 멈추는 게 상대적으로 느린 자동차가 전체적인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끼어들기나 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 또한 어렵겠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는 현지인이 아니다라는 이슈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 금액적인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광을 기반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 안에서는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핏을 줄 수 있느냐, 기존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는 고민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유 경제를 활용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그랩의 시작입니다.
기존에는 현지인들만 스쿠터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면 스쿠터를 타고 이동을 할 만한 시간에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스쿠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한번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작용하면 어떨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이동 수단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게 그랩의 시작이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뭐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출시하면서 지금의 예, 상장 기업까지 가게 되었죠. 당근마켓은 가장 적응이 이해가 좀 어려우신 이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지배구조라는 측면이 사실 스타트업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근마켓에서 대표님은 당근마켓 규모가 굉장히 큰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따로 독방을 쓰시지 않고요. 일반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 안에 들어가셔서 본인 직함도 누구누구 대표님이 아니라 대표님이 쓰고 계시는 호칭, 뭐 마크나 제이크라든지 본인의 이제 호칭을 통해서 대표님을 부르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단순히 당근마켓이 호칭이나 뭐 테이블만 같이 쓴다라는 걸로 이제 투명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안에서 우리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과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투명한 재무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명한 지배 구조로 거듭났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두 개 기업, 스타스테크와 두송컴퍼니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이 스타스테크는 실제 학생 창업자였던 대표자님께서 시장에서 가장 쓸모없고 버려지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우연히 바닷가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가사리가 실제로 부식을 더 빠르게 시키고 해안가의 이 돌이나 어떤 방파제 같은 것들을 오염시키는 존재인데 뭐 안타깝게도 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이 인간의 손으로 차마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자재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번식을 많이 하고 방파제를 오염시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자체에서는 불가사리를 뭐 킬로그램당 얼마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속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 창업자 대표님께서 보시더니 이 불가사리를 활용하면 무언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불가사리를 수확해서 분해해 보기 시작하고요. 성분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제품이 이거겠다라고 해서 나타난 게 스타스테크의 제설제입니다. 기존 제설제 대비 120% 이상의 효과를 자랑하고요. 실제 한국 시장보다는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 서구권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선호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송컴퍼니라는 기업은 사실 전형적인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 학생 창업자로 시작해서 실제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을 통해서 그들이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종이로 된 옷걸이를 만드는 작업을 처음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이 종이로 된 옷걸이들을 흔히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세일즈를 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탁소들에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 많은 인력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소외계층의 인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합한 비용을 주고 적합한 일을 시키면서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이 시장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에 3PL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창고 서비스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의 풍고라는 서비스고요. 이 풍고라는 서비스는 실제 어떤 사회적인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 등을 인정받아서 이제 DHL의 한국적인 독점 외주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한 120억 정도 이 두송 컴퍼니가 추가 투자를 받아서 실제 시장에서 3PL 서비스 업체로서 더 영역을 굳혀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ESG라는 요소가 사실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평판에
관리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닝아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 최상위에 있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주요 요소가 ESG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 ESG라는 요소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의 이 단계에서 이렇게 쓰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예시로 들어드리려고 제가 두 가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예, 뭐 어마어마한 도표는 아니고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예, 실제 고객에 대한 어떤 분류 곡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메이저리티 시장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그 캐즘이라는 게 있다. 이 캐즘이 굉장히 돌파하기 어렵더라. 고객의 특성이 다르더라. 그 다른 고객의 특성들을 또 다시 한번 뭐 고객 세그먼트를 해서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 뭐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실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 캐즘을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사실상 과거에는 얼리 어답터를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많이 맛봤을 거고요. 그리고 주요한 시장들은 뭐 제품으로 치면 오픈마켓이라든지 뭐 29cm, 뭐 무신사 같은 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제 갭이 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그들이 재구매까지 이뤄질 정도로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팬층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SG라는 요소는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팬들을 단순히 우리 제품의 사용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팬으로 만드는 게 ESG의 사실상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SG라는 요소가 이러한 캐즘이라는 벽을 넘어서는 데 주요한 전략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브랜드 스트레이터지 그 구조에서 브랜드 구조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애정을 갖게 하거나 충성을 갖게 하는 거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지나 흥미 단계에는 우리 마케팅 개념에서 뭐 CVC, 뭐 CVR, 뭐 전환율, 뭐 클릭률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이제 돈만 들이부으면 표현이 너무 그런가요? 예, 돈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단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팬으로 만드는 건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들도 자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사실상 그러한 요소가 크게 이야기 드리면 ESG라는 요소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 안에서 우리의 팬들을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제품을 계속해서 찾고 주변에 알리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시간이 한 7분 남짓 남았는데 이제 영국의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 한 5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이오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바이오빈은 영국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업이고요. 런던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 2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5% 정도인 5만 톤을 바이오 디젤이나 에탄올 그리고 펠렛 등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사 업종에서 아마 유사 섹터에서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이거 바이오빈 이 업체 커피박 활용 업체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커피박을 활용하시는 업체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업체이고요. 다만 이 친구들이 좀 제가 우수한 자랑 케이스다라고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 안에 생태계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시장의 한계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장의 한계냐면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서 발생되는 커피 찌꺼기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은 커피 찌꺼기를 발생시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본인들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함이고요. 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커피 찌꺼기를 회수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커피 찌꺼기를 회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전기 자동차의 충전소 정보들을 받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정부나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관계들을 통해서 뭐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해당 어떤 규정들을 지표화시키고 그 안에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권고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 같고요. 실제 영국에서는 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어떤 친환경 소재의 숯을 이 바이오빈 커피 그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런던의 커피숍 밀집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들을 수거하는데 커피 이 바이오빈이라는 업체가 수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거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엔젤 AIM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수거해서 바이오빈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전달을 해서 이 바이오빈이 해당 제품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뭐 영국도 그렇고요. EU에 있는 이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커피 찌꺼기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이제 유해 생물도 있겠지만 무해 생물들도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커피 찌꺼기가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지는 게 개인이라면 괜찮지만 전문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양들을 버리게 된다면 분명히 환경에 오염이 될 것이고 이런 환경 오염들은 지금 당장에 단시간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커피 찌꺼기 배출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슈들과 맞물려서 이 바이오빈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큰 시장에 효과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쉘워크라고 하는 기업인데 쉘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춰서 이 친구들은 이 랍스터의 껍질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 랍스터뿐만 아니라 각각류에 대한 소비가 한국보다 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각각류의 껍질을 우리가 먹지는 않죠. 뭐 키토산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먹기는 하는데 영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에선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려진 게 흙에서 분해돼 가지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완전 분해되기 위해서 특정 공간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바이오 미생물들이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완전히 생분해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실제 이 랍스터 체인점 한 곳에서 발생하는 랍스터 껍질의 양이 연간 375톤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버려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주 원료인 키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추출해 내는데 이 키틴이라는 게 뭐 곰팡이에도 있고요. 사람 외골격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물이라면 그 셀룰로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뭐 섬유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랍스터가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멸종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키틴이라는 소재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친구들은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우리가 굳이 랍스타라는 데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각각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당 키틴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키틴을 활용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브리브라고 하는 기업인데 실제 이 친구들은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기 청정기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공기청정기라고 하면은 필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필터를 만듦에 있어서 100% 자연 분해가 가능한 천연 소재로 개발을 하고요. 실제 이 안에서 이 천연 소재가 자연 분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 필터 자체적으로 공기 정화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염 물질 또한 정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 기존 사용 양 대비 80% 정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완전히 자연분해된다, 사용한 이후에 수명이 다한 이후에 자연분해를 시키면 된다라는 요소 또한 나쁜 성분들을 자연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미생물 작용을 해서 더 비료로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제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딥브랜치라고 하는 기술 기반의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은 산업용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CO2를 활용해서 동물 사료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은 뭐 다른 거보다 시장에서 실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시장에서 더 많은 위원회 혹은 펀드들의 투자를 받고 있고요. 단순히 영국에서 발생한 기업이라 영국에서 투자받는다 보다는 전 세계 유럽 시장에서 많은 투자들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업용 폐기물의 특징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 실제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정화 과정들을 거치더라도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거나 혹은 생물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어요. 물론 이제 비용을 들이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 비용이 좀 과도하죠. 근데 이 디프렌치라고 하는 업체는 실제 본인들이 가진 이 미생물 그리고 이 미생물이 가진 엄청난 증식력을 활용해서 산업용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CO2를 단백질, 단세포, 프로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드시고요. 이 프로톤을 통해서 이 동물용 사료용 단백질을 만들어서 실제 시장에서 소라든지 혹은 어류들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로 재가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르베스트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스타트업의 형태들과 전혀 다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영국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정부나 금융회사 그리고 기업이 가진 자산의 기후 위험을 평가하고 이것들을 예측해서 향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 인텔리전스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의 기후 정보 플랫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과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AI를 통해서 민간이나 어떤 공공 데이터 그리고 통계과학, 기계학습 등을 통해서 더 이 정보의 어떤 가치 그리고 정확성들을 올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이 세르베스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해요. 근데 왜 이렇게나 많은 정보 관련 업체들, 평가 관련 업체들이 특히나 ESG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 드렸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 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로 유럽 시장이 ESG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2025년도까지 대기업들이 공시정보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은 10년 전부터 이미 다 올리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ESG 어떤 등급이라든지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나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ESG 등급 평가하면은 이걸 받아야지라고 단 하나의 평가가 없습니다. ESG 평가라고 하면은 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서 괜찮은 거 우리가 찾아서 받자라는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로 국가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환경마다 충분히 이 ESG 평가 등급들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ESG가 처음 됐을 어떤 시점의 가치처럼 그리고 지금의 ESG 가치처럼 스타트업이 가져야 되는 ESG라는 가치는 비즈니스 안에 ESG라는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소들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단기나 중기 단위로 성장하고 우리가 엑시트하고 나가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기업이 돈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 성장이 아니라 개발 그리고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ESG는 단순히 하나의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ESG라는 요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사실 저도 영국문화원이나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랑 이제 많은 얘기들을 요즘에도 나누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ESG가 사실 마법의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ESG라는 네이밍을 쓰면 키워드를 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마치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ESG는 단순히 섹터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에 집착하시기보다 실제 ESG를 잘 활용하셔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해 주신 박형규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해외 케이스를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전에 받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ESG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사실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하는지, 활용해야 할지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혹시 한 요소만 사용했더라도 우리 기업은 ESG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한 가지 요소만 사용해도 ESG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ESG라는 요소에서 뭐 사회적, 환경적, 어떤 투명한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모두 써야만 ESG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이것들 완전 외적으로 벗어나시더라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ESG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처음 시작부터 뭐 ESG라는 요소들을 충분히 채워놓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니라 점차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ESG 요소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985년도에 파타고니아가 사회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자라고 하면서 전체 이윤의 10%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스텍스라고 하는 지구세, 발음 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지구세라고 하는 세금을 이제 본인들이 명명하고요. 그것들을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이 기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사회적인 요소들을 잘 채워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 지구세를 내기 위해서 어떤 전체 수익의 10%를 계산해서 분명히 그 금액을 내실 텐데 그 10%를 계산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10%는 100원이니까 100원 드릴게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할까요? 명확하죠. 재무제표를 당연히 보여주시고요. 우리 회사 전체 수익 전체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 수익이 실제 얼마의 매출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또한 재무공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재무공시들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지배구조라는 게 그 단어 그대로 지배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본인들끼리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테라노스처럼 이 대표님이 주요 투자자들 그리고 주요 임원들과 함께 기업의 어떤 비밀 정보들을 대중에 공표하지 않고 주요한 정보들을 감싸 안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흔히 말하는 기업들이 안을 만한 리스크들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배구조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지배구조 역시도 파타고니아가 지구세라는 것을 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ESG 관련 지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내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예, ESG 관련돼서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상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상 정부에서 주도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이제 뻔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팁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ESG라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뭐 섹터 자체가 신설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VC들도 있고요, 혹은 엑셀러레이터나 VC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업계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시는데, 기관에서도 뭐 이 중기부에서 내려주신 명확한 이 채점 지표들을 기반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장성이라는 요소가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실제 시장의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고 소비자들의 어느 정도로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요소도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서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ESG라는 요소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계시고, ESG에 휘둘리시는 게 아니라 ESG를 들고 휘두르시는 분들을 좋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좋게 보겠다라는 거는 제 개인의 의견인 것 같아서 차마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이 사회적 기업, 어떤 초창기를 보는 것과 같이 ESG라는 요소가 사실 지금 바라봤을 때 과거 사회적 기업의 초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지원 사업들이 별도로 존재하시죠. 근데 그 당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들을 이 새롭게 내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분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지나 지원이라는 개념과 단순히 사회적인 임팩트를 전달하는 개념,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 수익을 기반으로 하느냐라는 어떤 주체적인 이 요소에 따라서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섹터가 신설되기도 하고 만들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볼 때 ESG라는 요소도 분명히 뭐 1년, 빠르면 1년, 느려도 한 2, 3년 안에는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가이드들이 나타날 것 같고, 그 가이드가 나타날 때 무조건 ESG만 하면 따로 지원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요소들을 포함한 ESG 기업들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 혹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스타트업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박형규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글로벌 ESG 현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오후 4시부터 세 번째 ESG 실무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